네.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5강까지 찍고 자려고요. 그래서 5강은 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리고 엔드가 이상하게 써졌어. 레귤라이제이션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이 보통 따로 있죠. 근데 당연히 테스트 에러가 있고 트레이닝 에러가 따로 있을 텐데 이 두 개가 완전히 같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트레이닝 에러에서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반화된 테스트 에러에서 잘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의 갭을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아볼 주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에러를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의 에러를 약간 확률적으로 어퍼바운드 같은 걸 줘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냐 그런 주제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이차 함수를 따라서 생성한 이런 적당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차 함수인 거예요. 이차 함수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오프셋을 조금씩 줘가지고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오프셋을 줘서 이런 식으로 점들을 생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예측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1차 함수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1차 함수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진짜 한 5차 함수 같은 걸로 이런 식의 굉장히 정밀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1차 함수로 예측을 하면은 아무리 데이터 샘플이 많아지더라도 예측이 굉장히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도 제대로 에러가 많이 안 줄어들었죠. 이런 거는 이제 훈련이 덜 됐다 그런 의미에서 언더피팅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에러에서는 굉장히 트레이닝 에러가 작아졌는데 실제로 너무 트레이닝 에러에만 집중한 식으로 이런 식의 모델 피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테스팅을 할 때는 오히려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는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의 차이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라는 것도 조금 알아볼 건데요. 바이어스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델이 작동을 잘 안 하면은 보통 시도를 해보는 게 샘플 수를 늘리는 거죠. 샘플 수를 무한대로 늘린다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샘플 수를 무한대로 늘리더라도 수정이 안 되는 오류예요. 샘플을 늘려도 수정이 안 되는 오류를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런 이참수에서 조금의 오차가 있는 이런 샘플들의 수가 이런 식으로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1차 함수만 쓰면은 절대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없겠죠. 계속 오차가 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크다, 라지 바이어스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 오류예요. n이 커짐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오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x 플러스 세타 2x x 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이런 식의 오차 함수를 피팅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샘플이 정말 많이 들어와 버리면은 사실은 얘는 오차 함수이지만 이 5, 4, 3항이 전부 다 0에 비슷한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이차 함수에 비슷한 형태로 피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오차함수 같은 어떤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은 모델의 경우에는 샘플을 무한하게 많이 때려 박으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원래의 값을 찾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뒤쪽에 있는 값은 뭐 그냥 0으로 학습이 되면은 다 날아가고 이차 함수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왜 베리언스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서 말한 것처럼 그라운드 트루스에 수렴을 하게 되겠지만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의 함수를 참 뭐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올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우연히 이번에는 이렇게 찍혔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의 함수가 피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가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의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오류를 베리언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1차 함수, 여기가 뭐 5차 함수, 뭐 이런 예시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모델 컴플렉시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제곱값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엔 당연히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샘플이 적으면은 더 베리언스가 커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가 베리언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개를 더한 그래프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여기서 최소값에 갖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든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결국에는 이차 함수에다가 노이즈를 적당히 섞은 형태였기 때문에 이차 함수일 때 가장 이차 함수로 피팅을 할 때 가장 토탈 에러가 적어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옵티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지만 조금 더 다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뭘 다룰 거냐면, 첫 번째로 아우 졸려. 첫 번째로 바이어스랑 베리언스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모델 컴플렉시티를 늘리면은 바이어스는 줄어들지만 베리언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중간 지점에서 최저값을 찾아야 된다. 뭐 그런 식의 현상이 있었는데, 얘를 좀 포멀하게 공식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냐, 이거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샘플 컴플렉시티 바운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트레이닝 에러에서 트레이닝 에러가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테스트 에러가 어떤 확률로 어느 정도가 되겠다, 뭐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는가, 뭐 얘를 좀 이제 수학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건데, 뭐 시간이 없으시면 이제 2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계속 해봅시다. 일단 1번부터 살펴볼 건데, 어떤 데이터셋이 각각 벡터와 레이블이 있고, 얘가 이제 1부터 n까지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이 만족하는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분포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셋이 만족하는 우리가 모르는 분포가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어떤 yi라는 게 어떤 h 스타라는 우리가 모르는 함수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랜덤니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엡실론 항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이 엡실론 항은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르는 적당한 상수 값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수? 뭐 랜덤 베리어블 값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그라운드 트루스 펑션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추적을 해야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트레이닝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 가지고 뭐 비교를 하면 될 것이고, 테스팅 에러 같은 경우에는 네.
테스팅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x랑 y라는 거를 뽑습니다. x랑 y를 뽑아가지고 얘의 어떤 평균 제곱 오차값을 테스트 에러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x에 대한 평균 제곱 오차를 정의를 하는데,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뭐 이제 데이터셋 s랑 오차 에플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레이블 값이 있겠죠. 레이블 값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 레이블 값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한 레이블 값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뭐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인위적으로 얘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써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모델을 HS라고 합시다. 그러면 HS에다가 X를 넣어가지고 프레딕트한 값이 있겠죠. 얘네들의 제곱을 로스 값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 테스트 에러도 당연히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써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네, 여기는 그냥 이게 되겠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의 제곱,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적당히 적당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얘랑 얘를 한 덩어리로 봐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알고 있죠. 확률 변수 A랑 B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는 이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리니어하게 바꾸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잠깐만. 네네네네. 여기서 엡실론이랑 뭐 이 친구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당연히 독립이겠죠. 왜냐면은 뭐 엡실론은 그냥 별개로 뽑아가지고 써먹은 거고, 얘는 그냥 뭐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고, 얘는 우리가 예측한 값이니까 엡실론은 독립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면 당연히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엡실론이라는 게 결국에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이 0이죠. 그래서 이 엡실론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0이죠. 그러면 이 항은 그냥 날아가서 얘랑 얘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면은 저 엡실론의 제곱, 그리고 뭐 뒤에 거의 제곱, 귀찮아.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엡실론의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에 저희가 다시 쓰면은 엡실론의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이었죠. 근데 베리언스는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엡실론의 평균이 0이니까 그냥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는 그냥 시그마 제곱이 돼요. 이제 얘를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뭘 정의를 할 거냐면요, 평균적으로 나오는 모델을 정의를 할 거예요. 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면,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나오는 모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훈련한 모델을 익스펙테이션을 씌운 게 뭐 평균적으로 뭐 무한히 샘플을 많이 돌리면 나오는 모델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 부분만 갖다가 쓰면은 얘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냥 더하고 뺀 거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얘 기대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얘 자체는 이제 얘 자체에다가 x를 넣은 거는 어떤 상수값이 될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그다음에 얘도 뭐 이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라운드 트루스니까 얘도 그냥 상수입니다. 뭐 그죠? 얘는 어쨌든 존재하긴 한데 우리가 그냥 모르는 값일 뿐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이제 상수기 때문에 이만큼이 상수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전개를 또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상당히 귀찮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저거는 생략하고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뭐라 그랬어요? 상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대값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남는 게 이 친구의 기대값이잖아요. 근데 얘는 당연히 덧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형성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는 뭐라 그랬죠? 상수라 그랬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h 어브레지인데 얘는 얘랑 같죠? 그래서 얘가 0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상수로 빠지고 안에 있는 것끼리 하니까 0 나오네요. 그러면 이 항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x 테스트 에러였으니까 이 친구는 이거 더하기 네, 이거 맞나? 네, 이거 더하기 네, 뭐 이게 되겠네요. 잘 보시면은 이 h 어브레지라는 거는 결국에 얘 평균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x의 분산은 기본적으로 x에다가 평균값을 뺀 거에다가 제곱한 이 친구의 이거인 거를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정의랑 얘랑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 HS의 베리에이션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된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에 저희가 엡실론을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얘는 뭐 이제 unavoid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 얘는 엡실론을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데이터셋이 생성된 실제 우리가 모르는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우리가 무한히 많이 샘플을 늘리면은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적인 그러니까 뭐 그 모델 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옵티멀인 거죠. 네, 그 모델 구조 안에서 샘플을 무한히 늘리면 달성할 수 있는 옵티멀 이 두 개의 차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 이제 결국에 바이어스의 제곱이 됩니다. 바이어스죠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을 무한히 늘려도 메꿔질 수 없는 차이가 있다면 그게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저희가 만든 모델이 HS였잖아요. 그래서 HS의 베리언스니까 얘를 그냥 베리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뭐 당연히 이 값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바이어스를 늘리면 베리언스가 줄어들고 바이어스를 줄이면 베리언스가 늘어난다. 뭐 이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블 디센트라는 것도 다루거든요. 이 더블 디센트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 그러니까 넘버 오브 파라미터 얘를 지표로 삼겠습니다. 이유는 어떤 모델의 놈 같은 거를 지표로 삼으면은 이 더블 디센트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미터 개수를 더블 디센트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number of parameter.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였죠. 그리고 테스트 에러. 이렇게 있을 때 파라미터를 늘림에 따라서 처음에는 언더핏에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된 지점까지 가지만 파라미터를 과도하게 늘리면 오버피팅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에러가 증가한다. 이거였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 뒤에 한 번 더 발생을 합니다. 디센트가 한 번 더 발생을 해가지고 이 지점에서 피크를 찍어요.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제 n과 d가 비슷한 지점인데, 여기서 d가 저희가 말하는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n이 뭐였지? 헷갈려. 잠깐만요. 그거였다. n이 그 샘플 수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의 수죠. 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랑 파라미터의 수를 대충 비슷하게 가져갔을 때 테스트 에러가 최대화가 되는 경향성이 있고, 그 뒤로 파라미터를 더 늘리면은 테스트 에러가 다시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줄어들고 두 번 줄어들고 해가지고 더블 디센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래프 같은 거는 그 교재를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5단원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는 끝났고요. 근데 이제 조금 뇌절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샘플 컴플렉시티 바운드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공책으로 지금 3페이지를 정리해놨는데 어떻게 해야지. 뭐 이거 끝나고 레귤러라이제이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렘마를 먼저 정의하고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유니온 바운드라는 건데, 뭐 여러분들 아마 확률론 공수2 같은 거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만약에 AI가 각각의 사건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을 합집합한 사건은 개별 사건의 확률을 더한 것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유니온 바운드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이제 그냥 확률의 엑시옴이거든요. 공리인 거라서 이거 자체를 뭐 따로 증명하고 그러는 거는 좀 어렵지만, 굳이 뭐 어떻게든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학적 기납법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는 되게 자명하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뭐 이제 PA1 플러스 PA2 빼기 교집합이죠. 근데 이 교집합은 무조건 사건의 확률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게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렘마는 체르노프 바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공수초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각각의 zi랑 zn 이런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얘네들이 각각 베르누이를 따르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현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zi가 1일 확률이 p고 zi가 0일 확률이 1-p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IID, 그러니까 같은 분포 독립적으로 이제 n개를 뽑았죠. 베르누이 확률 분포에서. 여기서 뽑은 평균적인 값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뭐 p 해시라고 둘게요. 그래서 전체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마가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고정된 감마라는 상수가 존재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쨌든 그냥 이것만 뽑은 거니까 그 p 값은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뭐 아이템 확률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많이 뽑아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번 뽑았어요. 근데 2500번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대충 확률이 한 25%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예상을 하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예측한 확률인 거죠. 나와 있는 우리가 IID로 뽑은 샘플들을 가지고 구한 예측한 확률인 건데, 얘를 뭐 이제 실제 참값인 P랑 거리가 이 친구가 감마라는 것보다 더 떨어져 있을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감마보다 더 못했을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값이 실제 값이랑 감마보다 더 떨어져 있을 확률은 뭐보다 작냐면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 감마 n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제 체르노프 바운드입니다. 이거 자체도 뭐 당연히 증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뭔가 슬라이드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이고 쓰겠습니다. 원본 거기 강의 자료에도 증명 안 하고 그냥 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측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샘플 횟수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번이 아니라 뭐 10만 번 뽑고 얘가 뭐 한 24,900번 나왔어요. 그럼 훨씬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래서 n 값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크게 우리가 예측한 값이 참값에서 벗어날 확률도 굉장히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뭐 여기까지 렘마를 봤으니까 본격적인 증명을 해봅시다.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생각할 건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0 또는 1이고 저희가 트레이닝 셋은 이렇게 생긴 튜플로 i부터 n까지 트레이닝 셋이 있고, 얘를 이제 s라고 합시다. 이 트레이닝 셋을. 그래서 얘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d라는 분포에서 iid로 뽑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베르노이 분포랑 뭐 똑같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에러는 저희가 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틀린 횟수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틀린 비율. 그러니까 전체 n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이제 몇 개나 틀렸냐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h가 저희가 쓰고자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h에다가 x에 각각의 xi들을 넣었더니 주어진 yi랑 다른 경우가 얼마나 있냐. 참고로 이건 인디케이터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이제 표시하는 노테이션으로 엡실론에다가 햇을 씌워서 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h는 우리가 h라는 모델을 썼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분포 d가 있는 거죠. 이 분포 d에서 어떤 xy를 뽑아서 넣었을 때 얘가 그 틀릴 확률을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d에서 어떤 xy를 뽑아서 넣었을 때 이 모델이 이거를 잘못 예측할 확률, 이거를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뽑힌 분포랑 테스팅 데이터가 뽑히는 분포가 같죠? 이거를 이제 PAC 어썸션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여기가 계산이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h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x가 들어왔을 때 세타랑 내적을 해서 0이 나오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하는, 뭐 이것도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이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두고 결국에 피팅을 한다는 거는 훈련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세타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훈련하는 그 훈련 에러를, 트레이닝 에러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 ERM, 그러니까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용어를 굳이 알려드린 이유는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최적의 세타를 찾아서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얘를 이렇게 매번 표기하면 힘드니까 그냥 h 햇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레인에서 피팅을 한 그 모델을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결국에 저희가 앞에서 배운 하이포테시스 클래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라는 거는 h 세타에 대한 h 세타를 모아둔 건데, h 세타는 x를 받아가지고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판단해가지고 1 또는 0을 내놓는 그런 함수고, 세타 자체는 d 플러스 1 차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 d 플러스 1 차원일까요? 왜냐면 얘가 x1, xd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옵셋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걔를 위해서 1도 포함이 되어 있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플러스 1차원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최적인 옵티멀한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걸 찾은 거다. 트레이닝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를 찾은 게 이거다. 왜냐면 앞에서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얘도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포테시스 클래스가 피니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무한히 많은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모델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제 모델 하나하나 해보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H라는 하이포테시스 클래스 중에서 뭐 이제 K개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은 X 벡터의 정의역을 뭐 이렇게 표시를 할 때 X 벡터를 받아가지고 0과 1을 내놓는 펑션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저희가 모르는 어떤 가설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는 게 있겠죠. 얘가 이걸로 적당히 잘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적당히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의 어퍼 바운드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 안에 있는 가설들 중에서 하나를 고릅시다. HI라는 걸 골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고정을 할게요. 골라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Z라는 거를 HI의 X가 여기서 X는 그냥 그 분포에서 뽑은 테스트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얘가 Y랑 다를 확률 다를 경우를 인디케이터 사건이죠. 사건 얘가 Y랑 다를 사건을 Z라고 하고 그 다음에 ZI라는 거는 이제 훈련 와중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달랐을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각각의 평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 이 XY 쌍이나 이 XI, YI 쌍이나 같은 분포 D에서 IID로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은 이퀴벌런트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생각을 하나 분포가 같기 때문에 IID고 그래서 결국에 평균도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그 평균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될 것이고요. 해서 몇 가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이 ZI들을 활용하면은 결국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테스트 에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트레이닝 에러 같은 경우는 각각의 HI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뭐 이건 뭐 J라고 할까요? 뭐 I는 여기서 쓰니까 뭐 이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뭐 J번째 샘플들에 대해서 각각 맞는지 틀린지를 찾은 거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 낸 게 테스팅 에러라고 아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아까 체르노프 바운드 얘기할 때 각각은 베르노이 확률 분포에서 IID하게 뽑아야 되고 감마는 고정돼 있고 얘는 평균 예측값이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잘 보시면 얘가 평균 예측값이니까 세타 햇이랑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네 각각은 인디케이터 펑션이기 때문에 베르노이랑 동치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IID로 뽑았고요. 그래서 체르노프 바운드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체르노프 바운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예측값이 얘고요. 다음에 저희가 잘 모르는 참값이 얘죠. 그래서 참값이 뭐 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써야 되네. 네,
아무튼 이 값이 감마보다 더 크게 벗어날 확률은 뭐보다 작냐면 2의 익스포넨셜 2 감마 제곱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체르노프 바운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hi에 대해서 이 이벤트가 참일 확률을 ai라는 사건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즉 A1이라는 사건은 H1에 대해서 얘가 true일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A2라는 사건은 H2에 대해서 얘가 true일 사건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얘를 그냥 AI라고 두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죠. 각각의 I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뭘 할 수 있냐면 각각의 I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확률이 얘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P, A1, AK 얘네들 다 합집합한 거는 뭐가 되냐면 이 사건 중에 적어도 하나만 발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각각의 사건이 얘니까 어떤 I가 존재해서 이거 하나만 만족을 하는 I가 하나만 있으면 저 사건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포멀하게 쓰면은 어떤 I가 존재해서 I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어떤 HI가 존재해서 이 에러랑 트레이닝 에러 두 개의 차이가 감마보다 큰 어떤 I가 존재한다. 이 확률이 얘인 거죠. 근데 아까 유니온 바운드에 의해서 얘는 이거 각각을 더한 거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이건데 우리는 앞서서 각각의 PAI들이 얘네보다 작다는 걸 보였어요. 그러면은 얘는 2K 곱하기 뭐 그냥 앞에 K이니까 K 곱하기 2의 익스포넨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명제의 부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얘의 부정을 하려면 얘가 나타내는 사건을 x라고 할 때 1 빼기 x 이 사건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x를 해주면 1 빼기 p의 뭐 이거는 그 긴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 긴 거 이렇게 하고 그럼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2k 익스포넨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여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애가 하나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얘의 반대는 얘를 만족하는 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얘를 다시 써주면은 모든 HI들에 대해서 뭐가 만족이 되냐면 얘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만족이 된다. 이 사건인 거예요. 여사건이. 그러면은 얘는 1 빼기 2k의 익스포넨셜 뭐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기서 이제 1차적인 결론을 짓겠습니다. 1차적인 결론으로 적어도 얘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만큼의 확률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를 한 이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지. 우리가 에스티메이트를 한 이 친구는 실제 참값이랑 이렇게 가까울 감마 이하로는 가까울 확률, 감마가 어퍼 바운드일 확률이 이만큼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한 값이고 참값이에요. 얘네들이 감마보다 적게 떨어져 있을 확률이 최소 이만큼은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좋아요. 얘네들은 뭐 당연히 모든 HI에 대해서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유니폼 컨버전스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조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감마랑 델타라는 값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n을 찾아야 돼요. 어떤 n이냐면 어떤 n을 찾을 거냐면 최소 1 마이너스 델타의 확률로 앞서 봤던 얘가 모든 하이포테시스 클래스 안에 있는 H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
n이라는 값을 찾아볼 거예요. 그럼 앞서서 우리가 구한 거는 그거였죠. 모든 h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려면 이 확률은 최소 이렇게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최소 이거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델타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가 2k의 익스포넨셜 2r 2 감마 제곱 n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씌울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고, 이 감마 제곱 n은 로그 델타 분의 2k이고 n은 2 감마 제곱 분의 1의 로그 이게 됩니다. 네, 됐네요. 그래서 등호 성립할 때는 이 조건의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고, 당연히 n을 여기서 키우면은 이 확률 또한 늘어나겠죠. 그래서 n은 이렇게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n이 이 값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용한 트레이닝 에러랑 실제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를 이만큼의 확률로 보장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이만큼의 샘플을 뽑아야 된다 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래서 뭐 여기서 핵심을 주자면 아까 K라는 게 그 가능한 모델을 쓰였죠. 그러니까 이 하이포테시스 클래스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K 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은 뭐 5 로그 K에 비례한다. 뭐 이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상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랑 델타를 고정하고 감마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샘플 수랑 확률은 고정돼 있고 얼마만큼의 얼마만의 오차를 보장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델타의 확률로 똑같이 모든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얘네들의 차이를 감마 이하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감마를 찾고자 하면은 똑같이 위에 대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감마에 대해서 풀면 되니까 이 감마 제곱은 n분의 1의 로그 이거네요. 그러면 감마 제곱은 2n분의 1의 로그 이거니까 감마는 뭐 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n과 델타라는 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얘네들을 여기까지 바운드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랑 트레이닝 에러를 이 안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게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i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h 스타라는 거를 아까처럼 모든 가능한 하이포테시스 클래스 중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h 스타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저희는 모르죠. 이게 어떤 값인지에 대해서는. 왜냐면 당연히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는 게 분포에서 뽑았을 때 확률 값을 나타내는 건데 모르잖아요, 분포를. 근데 이거를 어바운드를 매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 이건 뭐냐면 임의의 어떤 저희가 만든 트레이닝 에러를 최소화하는 어떤 하이포테시스를 찾아서 이거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이거로 쓸게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앞서서 나온 이 렘마에 의해서 얘보다는 감마만큼 작거나 같을 거예요. 뭐 얘에 의해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저희는 이 h 햇이라는 거를 트레이닝 에러에서는 최소를 달성하는 에러로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에서 h 스타라는 게 잘 최소화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 트레이닝 에러를 최소화하는 건 h 스타가 아니라 h 햇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에러는 트레이닝 에러 관점에서는 h 스타를 넣었을 때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잡은 트레이닝 에러를 최소화하는 가설을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구했을 때는 실제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의 옵티멀한 어떤 가설에 대해서 이만큼의 바운드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감마보다는 덜 차이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를 정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죠. 이 감마라는 게 아까 저희가 구했으니까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의 이건 정리입니다. 정리.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의 크기가 이거고 얘랑 얘가 고정돼 있다. 그러면 적어도 1 마이너스 델타의 확률로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우리의 가설은 실제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가설보다 무조건 2 곱하기 감마인데 감마는 아까 구했죠? 로그 이 친구 이만큼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바이어스랑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에 아까 저희가 파라미터를 늘리고 뭐 그런 건 결국에 이 하이포테시스 클래스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얘를 포함하는 어떤 더 큰 하이포테시스 클래스를 정의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미니마이즈 하는 애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추가적인 그 모델이 들어온 거니까 얘는 무조건 작아지면 작아졌지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작아지거나 현상 유지거나 둘 중 하나일 거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얘가 커지면은 당연히 얘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K가 커지겠죠? 그럼 이 뒤의 항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뒤의 항이 뭘 의미하는 거죠? 모델이 다양하게 모델을 선택하면, 즉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만들면 바리언스는 켜지지만 바이어스는 작아진다. 이걸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 다른 정리가 있는데, 다른 정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랑 감마를 고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의 확률로 얘가 성립을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죠. 네, 이게 성립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샘플 몇 개를 뽑아야 되냐? 아까랑 똑같이 이만큼 뽑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얘를 비고로 쓰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개 길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는 어디 갔어? 지금까지 한 거는 이 하이포테시스 클래스라는 게 피니트한 경우, 고를 수 있는 모델이 피니트한 경우를 얘기한 건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세타 같은 게 굉장히 무한한 값이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인피니트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거는 뭐 아주 콘크리트한 설명은 아닌데요, 실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약간 예시 그런 느낌이라서 그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컴고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무한대가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트 같은 걸 쓴다고 하면은 뭐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20, 10억이었나 20억이었나 뭐 그거부터 플러스 20억인가 거기까지밖에 못 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컴퓨터 비트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엔 그 안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앞서서 언급한 피니트 케이스랑 똑같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짜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깊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조금 이거를 포멀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BC 디멘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 더하기 세타 2 x2 뭐 이런 식으로 세타 n xn까지 n 플러스 1개의 차원을 가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매개 변수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x1 이런 식으로 약간 심술 부리듯이 억지로 파라미터를 더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러면 파라미터는 2배로 늘어났죠.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파라미터의 수를 저희가 적절하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VC 디멘션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진짜 포멀한 정의를 제가 끝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요, 조건이 이거예요. 각각의 어떤 데이터 셋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라지 D개의 어떤 데이터가 존재를 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3개라고 합시다. 점이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D가 3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점 3개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이 H라는 모델들이 어떤 라벨링이든 그거를 세퍼레이트 할 수 있으면 그 디멘션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3개면은 지금부터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쌍을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저희가 말한 H라는 모델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인 경우 클래시파이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할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 X, 5인 경우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X, 5, 5인 경우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X, X, 5인 경우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3개니까 2의 3승에 뭐 8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각각 X랑 5를 할당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각각 다 올바르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이 친구의 원소, 그러니까 리니어 세퍼레이터가 존재를 하면 그때는 얘는 3 이상의 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의한 이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BC 디멘션을 구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차원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3이 나옵니다. 왜냐면 점 4개를 하는 경우에는 뭐 점 4개가 있다. 그럼 이 점 4개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든 간에 무조건 16가지의 가능한 라벨링 중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구분 못하는 게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이제 뭐 위성수학 같은 거 써야겠지만 어쨌든 안 됩니다. 그래서 3개까지만 이게 되기 때문에 VC 디멘션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뭐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대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물론 꼭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 안에 원소를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앞서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라벨링을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두 다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거는 VC 디멘션을 만족하는 건데, 얘는 점이 3개일 땐 만족을 하지만 4개일 때는 만족하는 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다. 물론 당연히 모든 세 점이라고 이걸 다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직선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리니어하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왜 배운 거냐면, 얘를 쓰면 이제 뭐 파라미터 개수 같은 거를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 가지고 골치를 썩힐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의 VC 디멘션을 D라는 값으로 줄 때 적어도 1-델타의 확률로 적어도 모든 각각의 가설들에 대해서 얘랑 기네요 좀. n분의 d 로그 d분의 n n분의 1 로그 델타 분의 1, 뭐 이거의 비고 노테이션이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시험에 나올까요 설마? 뭐 나오면 나도 틀리는 건데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뭐 어퍼원드가 이런 식으로 잘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의 다른 정리로 이것도 있습니다. 얘가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는 게 어떤 이상적인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보다 끼케야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또 다른 정리가 이제 이 경우에는 감마랑 이게 픽스된 경우입니다. 감마 델타가 픽스된 경우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테스트 에러랑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랑 그 트레이닝 에러가 감마보다 모든 가설에 대해서 감마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도 뭐 1 마이너스 델타의 확률로 감마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우리가 샘플을 몇 개 뽑아야 되냐면 대충 D에 리니어하게 뽑으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빅 OD만큼 뽑으면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아까처럼 막 진짜 일부러 이상한 이런 매개 변수화를 하지 않은 이상은 보통 VCH라는 거는 파라미터 개수랑 대충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D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의 D의 n이 리니어한 거니까 잘 그냥 파라미터를 이상하게 잡지 않으면 필요한 샘플의 수는 파라미터 수에 대충 리니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멀한 거랑 충분히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의 수는 대충 파라미터 수랑 비슷하다. 그거랑 그거의 리니어 뭐 상수배 곱한 뭐 그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간단하게 레귤러라이제이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요. 앞서서 봤던 것 마냥 모델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항을 추가하는 거예요. 로스 펑션에.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로스 펑션을 j2의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보통 이렇게 생긴 얘가 이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힘들어. 레귤라이저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콘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얘는 논제로고요.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저가 포함된 로스를 레귤러라이즈드 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 오버피팅을 좀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귤러라이저로 쓰이는 함수들이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쓰이는 게 L2 레귤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얘를 써요. 보통 2분의 1의 그 L2 놈의 제곱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에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라쏘라고도 합니다. 라쏘라고도 해서 에런 놈의 크기를 씁니다. 에런 놈은 이제 뭐 아시죠? 예를 들어서 2,0이랑 3,3 그러면 에런 놈은 가로로 1, 세로로 1 떨어져 있으니까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택시 기압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L0 레귤라이제이션은 이제 뭐 이렇게 쓰는데요. 얘는 이제 논제로인 원소의 개수예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는 거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얘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L2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콘스탄트가 0이다 그러면은 그냥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고요. 만약에 얘가 작다 나오면은 대부분의 어떤 이상적인 세타를 결정하는 거는 원래의 로스가 수행하고 이 뒤에 있는 레귤러라이저는 원래의 로스에서 값이 비슷할 때 약간 그 동점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람다라는 거를 겁나 크게 잡아요. 굉장히 크게 잡으면은 원래의 로스는 거의 무시되고 모델의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그거에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레귤러라이저를 작게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겠죠. 결국엔 그래서 이 콘스탄트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2 레귤라이제이션 쓰는 거를 저희가
웨이트 디케이라고도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지난번에 간단하게 봤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보통 세타를 학습률 곱하기 그레디언트, 로스의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하죠. 근데 잘 보시면 만약에 R 세타가 L2놈이면 얘를 미분한 거는, 앞에 거 미분한 거는 뭐 당연히 그냥 뭐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한 거는 람다 곱하기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그냥 얘가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얘가 돼요. 얘는 뭐 이제 L2놈에 대해서 얘는 뭐 얘인 거 잘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얘가 날아가고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그냥 졸려서 벡터도 반대로 쓰네. 얘에다가 마이너스 n의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n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세타로 묶어주면 1 빼기 n 람다에다가 n 곱하기 원래의 로스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빠지는 값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여기 레귤러라이저가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상수가 안 붙죠. 상수가 안 붙고 얘랑 얘만 있는데 얘가 붙죠. 근데 보시면 얘가 다 양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세타를 조금씩 줄여가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 이런 것 때문에 웨이트 디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볼 건데, implicit regularization effect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근데 설명만 간단하게 하신 거라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세타가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 그리는 게 테스팅 에러예요.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트레이닝 에러예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여기도 트레이닝 에러가 0이고 여기도 트레이닝 에러가 0이에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 과정에서 돌려보면은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에러가 높게 나오는데 어떤 건 테스트 에러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가 뭐냐면, 트레이닝 에러가 똑같은 값이라도 테스트 에러는 굉장히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당연히 얘가 더 좋은 세타겠죠. 테스트 에러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글로벌 미니마를 찾는다고 해도 결국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휴리스틱 같은 걸로 이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implicit regularization effect입니다. 간접적으로 테스트 에러를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위해서 휴리스틱이 뭐 4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니셜 러닝 레이트를 크게 잡는다, 그 다음에 이니셜 값을 작게 잡는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작게 잡고, 뭐 모멘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움직임을 약간 이후의 움직임에도 반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4가지 휴리스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밸리데이션인데, 밸리데이션 뭐 어차피 제 생각에는 결국엔 알고리즘을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모델에 어떤 클래스가 있어서 모델 1부터 모델 D까지의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모델을 고르고 싶은 거죠. 당연히 그냥 저희가 나이브하게 하던 대로 트레이닝 에러에서 해서 트레이닝 셋에서 트레이닝 에러가 가장 작은 걸 고른다 이러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제대로 안 되겠죠. 오버피팅도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홀드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뭐 이걸 이제 심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뭘 할 거냐면, 일단은 트레이닝 셋이 있어요. 트레이닝 셋이 S가 있는데 요거를 원래는 그냥 그대로 다 썼죠. 근데 지금 뭘 할 거냐면 얘를 나눕니다. S-train이랑 SCV로 나눠요. 그래서 얘가 홀드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고, 보통 30% 정도 뽑습니다. 70%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만 트레이닝을 해요. 그러면 각각 모델에 대응되는 HI들이 나오겠죠. 이 HI들을 가지고 여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당연히 여기 이 셋에서 가장 에러가 작게 나오는 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쓰면은 얘가 최소화되는 왜 이래 이거
최소화되는 hi를 찾는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그냥 hi를 찾고 그냥 끝낼 수 있고요. 또는 이 hi를 찾은 다음에 다시 전체 s에 대해서 리트레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 이제 당연히 트레이닝 셋에서 테스팅 데이터를 따로 쓰니까 오버피팅이 좀 줄어들겠죠. 대신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70%밖에 못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낭비가 됩니다. 그만큼 물론 뭐 다시 리트레인을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분리된 결과에서 최적의 그 하이포테시스를 고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S라는 전체 데이터셋이 있으면 얘를 좀 나눕니다. 뭐 이렇게 S1, S2, SK까지 거의 균등하게 나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번엔 가설을 하나만 얻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모델에서 하나만 얻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MI에 대해서 HIJ는 S에서 SJ를 뺀 데서 트레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1에서 뽑은 H1을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전체에서 얘만 빼고 여기서 트레이닝한 거를 H11이라고 하고 얘만 빼고 1, 3, 4, K에서 훈련한 걸 H12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H1K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M이 어디까지 있었냐? D까지 있었으니까 MDK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총 DK의 가설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H11은 얘만 빼고 여기서 트레인을 했죠. 테스트를 여기서 합니다. H12는 테스트를 여기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에러를 각각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얻은 약간 테스트 에러의 뭐 예측값이죠. 정확히 말하면 얘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J에서 테스트한 HIJ의 Estimated Error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평균을 내가지고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이 에러 값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 전체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M1은 대충 이 정도의 에러가 나오는구나. M2는 이 정도의 에러가 나오는구나. MD는 이 정도의 에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좀 각각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알뜰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그 평균이 작은 애를 골라요. 에러 평균이 가장 작은 애를 고른 다음에 전체 S에 대해서 다시 리트레인을 하면 됩니다. 다시 리트레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진짜 귀하면 그냥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얘를 하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M개 있으면은 하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 단위로 나눠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말 귀한 경우에 이런 거를 저희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해요. 하나만 남긴다고 해서 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리컨티스트랑 베이시안 뷰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어차피 뒤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거 배워야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이거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프리컨티스트랑 베이지안 뷰가 뭐가 다른 거냐면 저희는 결국에는 이 모든 모델의 학습 과정 자체가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한 거죠. 근데 프리컨티스트는 어떤 최적의 파라미터 값이 그냥 우리가 모르는 정해진 값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값을 모를 뿐이지 값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베이지안은 좀 다른데 이 파라미터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얘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가 이제 데이터셋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 S를 받았을 때 이 친구에 대한 분포의 믿음은 베이지안 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진짜 귀찮네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얘는 그냥 각각의 데이터가 일어날 확률을 다 이렇게 막 해준 거고, 여기다가 이제 p 셋업한 뭐 이 친구로 이렇게 쓴다고 해요. 어차피 이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단원이나 뭐 그런 데서 더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트 같은 거 하죠. 그거가 프리퀀티스트 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 xi랑 yi에 대해서 얘가 뭐 i가 1부터 뭐 n까지 있다고 합시다. 얘가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세타에 대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트는 뒤에 있는 이 친구를 맥시마이즈하는 세타가 돼요. 어떤 거냐면 각각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확률을 다 곱한 거를 최대화하는, 그러니까 가장 일어날 법한 세타가 가장 일어날 법하게 만드는 세타가 MLE가 돼요. 근데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MAP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MAP라는 거는 똑같이 R급 X긴 한데 뒤에 붙는 게 이 친구가, 잘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죠. 이유가 여기서는 세타가 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하는 건 같지만 뒤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전 지식, 사전 정보, 확률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가중치로 곱해서 구하는 게 MAP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MLE가 MAP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큰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버피팅에 당연히 MLE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뭐 풀 베이지안 프레딕션 같은 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뭐 이거는 여기 설명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보시려면은 뭐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졸리네. 수고하셨고요. 6장은 아마 못 찍을 것 같습니다. 근데 6장은 사실 그 슬라이드 읽으셔도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버전스 디어렘 쪽만 조금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그쪽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